스포츠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6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네덜란드 vs 스웨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네덜란드는 전방의 폭과 중원의 점유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주축 멤버는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코디 각포, 코프메이너르스다. 저스틴 클루이베르트는 측면과 중앙 이선을 오가며 짧은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는 공격 자원이다. 좁은 공간에서 첫 터치로 수비 간격을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는 슈팅보다 한 박자 빠른 패스 선택으로 주변 공격진에게 찬스를 열어줄 수 있다. 코디 각포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과 박스 주변 슈팅 전환이 강점인 공격수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 공의 낙하 지점을 먼저 읽고 전진하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곧바로 슈팅이나 컷백 연결까지 가져갈 수 있다. 코프메이너르스는 중원에서 왼발 패스 각도와 전진 패스 타이밍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이다. 후방 빌드업이 막힐 때는 내려와서 패스 길을 만들고 공격 전환 상황에서는 박스 앞 이선으로 올라서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제외수에 관여할 수 있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스웨덴은 전방 투톱과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버티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주축 멤버는 이삭, 스벤손, 베리발이다. 이삭은 최전방에서 긴 보폭과 부드러운 볼터치를 활용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수다. 박스 안에서는 한 번의 터치로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고 전환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스벤손은 측면과 중원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왼쪽 라인에서 전진성과 커버 범위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걸고 안쪽 패스기를 막아버리면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베리발은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고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젊은 미드필더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가 볼 점유율과 세컨드볼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는 중원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박스 주변 슈팅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스웨덴은 숫자를 맞추려 하겠지만 압박을 받을 때 첫 패스와 세컨드볼 대응이 흔들리면 수비 라인이 빠르게 뒤로 밀릴 수 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스웨덴은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중원 제압박에 흔들리며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됐다. 이 흐름에서 코디 각포가 적극적으로 전진해 세컨드볼을 선점한다면 네덜란드는 박스 앞에서 곧바로 슈팅 루트를 열 수 있다. 승무패 네덜란드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 경기 독일 vs 코트디부아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독일은 전방에는 데니스 운다브를 중심으로 한 박스 침투와 이선 연계를 가져가는 구조다. 운다브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등 뒤로 빠르게 움직이고 짧은 터치 이후 슈팅 전환을 가져가는 능력이 있는 공격수다. 자말 무시할라는 좁은 공간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는 드리블과 방향 전환이 뛰어나며 이선 중앙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데 강점을 가진다. 레옹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세컨드볼 싸움과 박스 근처 침투까지 가담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1차전 경기력을 놓고 보면 독일은 세트피스 수비 이후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한 장면이 반복됐다. 첫 번째 경합은 버티더라도 흘러나온 볼을 처리하는 위치 선정이 늦고 박스 앞 공간을 닫는 속도가 완벽하지 않았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코트디부아르는 피지컬, 전진성, 측면 돌파를 동시에 섞어 쓸 수 있는 팀이다. Y 엘리 세페는 전방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센터백 사이를 흔들 수 있는 공격수다. 단순히 등지고 버티는 유형이라기보다 수비 라인 뒤로 빠지는 타이밍과 박스 안 침투 각도를 살리는 쪽에서 위협적이다. 디알로 아마드는 측면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짧은 터치, 빠른 방향 전환,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 풀백을 흔들 수 있다. 왼발 터치 이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와 침투 패스 선택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포파나 세코는 중원에서 전진 드리블과 몸싸움, 강한 인스텝 슈팅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지역 관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무시할라의 개인 전개 능력과 운다브의 박스 안 움직임을 통해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이후 박스 앞 공간을 닫는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특히 1차전에서 드러난 세컨드 지역 마크 문제는 코트디부아르처럼 피지컬과 슈팅 파워를
동시에 갖춘 팀을 상대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장신 자원들이 세트피스에서 1차 경합을 버텨내고 전방 공격진이 박스 안에서 몸으로 버티며 흘러나온 볼을 살려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포파나 세코가 박스 외곽에서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 독일 수비는 라인을 올릴지 슈팅각을 막을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디알로 아마드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간격을 흔들면 YLE 세페가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승무패 코트디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에콰도르 vs 퀴라소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조르디 카이세도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힘과 제공권 경합을 바탕으로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받아주는 유형이다. 단순히 마무리만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롱볼이 투입됐을 때 첫 경합을 버텨주고 세컨드볼이 떨어지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능하다. 파에스는 이성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전진 패스 선택이 빠르고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벗겨내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상대 중앙 수비수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면 파에스의 짧은 드리블 이후 침투, 패스가 바로 박스 안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앤서니 발렌시아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왼발 전개가 좋고 짧은 패스, 연결과 역습 전환 상황에서 속도를 붙이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로카디아는 피지컬을 앞세워 등지는 플레이와 박스 안 경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공격 전개가 길어지면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마가렛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을 섞어주는 자원이지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릴 경우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 루메라투는 측면과 전방 사이에서 연결을 도와야 하는 역할이지만 전체 라인이 눌리면 역습, 출발 지점이 너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별리그 1차전 경기력을 보면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았고 라인 간격을 맞추는 소통도 매끄럽지 않았다. 특히 센터백 사이와 수비형 미드필더 뒷공간이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면 박스 앞 지역에서 상대 이선에게 전진 패스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파에스와 앤서니 발렌시아가 이 틈을 읽고 패스를 찔러준다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맞서는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중앙 수비 간격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는 투톱이 상대 센터백을 고정시키고 파에스와 앤서니 발렌시아가 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퀴라소의 중앙 수비수들이 서로 라인 위치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 에콰도르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침투 패스 한 번으로 결정적인 골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는 팝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경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단순 슈팅이 아니라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까지 이어가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퀴라소는 로카디아와 마가렛을 앞세워 버티는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 볼이 빠르게 전진되지 않으면 공격 전개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승무패 에콰도르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4경기 튀니지 vs 일본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샤우앗은 센터백과 몸싸움을 버티면서 크로스의 낙하지점을 선점하고 문전에서는 한 번의 슈팅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추측 선수다. 하지만 샤우앗에게 공이 전달되기 전까지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와 이선 지원도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최전방에 확실한 타깃을 두고도 공격이 단절되면 샤우앗이 수비수 사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이스마엘 가르비는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는 기술과 방향 전환이 좋고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을 오가며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다만 팀 전체가 수비 진영으로 내려앉으면 가르비가 공을 잡는 위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공격적인 장점을 보여줄 공간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쿠보 다케우사는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일본은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진 공백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메워야 한다. 쿠보의 창의적인 볼 운반과 왼발 패스는 분명 큰 손실이지만 마에다 다이젠이 대신 투입된다면 공격의 성격은 한층 직선적으로 바뀔 수 있다. 주축 선수 마에다 다이젠은 폭발적인 활동량과 빠른 침투, 수비수를 끝까지 따라붙는 전방 압박에 강점이 있는 공격수다. 공을 오래 소유하며 수비수를 제치는 유형은 아니지만 상대가 패스를 받는 순간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빈 공간을 향해 곧바로 뛰어드는 움직임은 매우 위협적이다. 튀니지가 낮은 위치에서 짧게 공을 연결하려 할 때 마에다가 센터백과 풀백을 빠르게
압박하면 첫 번째 패스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우에다 아야세는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좋고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니어, 포스트와 중앙을 번갈아 공략할 수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쿠보의 부재가 일본의 공격 완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마에다의 전방 압박이 그 공백을 얼마나 메울지가 핵심이다. 튀니지는 중앙과 페널티 박스 주변에 수비 숫자를 충분히 배치한 뒤 샤오왑을 향한 빠른 전진 패스로 반격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르비와 메브리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면 샤오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공격 전환 과정에서 지원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카마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튀니지의 미드필더를 끌어낸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할 수 있다. 쿠보처럼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를 직접 흔드는 창의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에다의 쉼없는 움직임은 튀니지 수비진에게 전혀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승무패의 일본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